이번 시간에는 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통합, 항상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166페이지요. 2003년 미국 국립보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명한 연구기관이죠. 기초연구를 임상으로 중개하는 프로젝트 발표했다. 그 내용들은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 어떻게 몸속에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신호 전달이 직접적으로 인간 질병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직까지 잘 연구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1-1 세포 소통. 왼쪽 맨 밑에 연속 문제 바로 위에 보면은 인체는 75조 개의 세포로 동양인의 경우에는 한 객체당 60에서 70조 개의 세포로 여러분들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들 세포는 매우 빠르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두 가지의 기본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가 이제 막 전이의 변화, 그 다음에 세포 외역으로 분비되는 어떤 신호물질, 전기 신호와 화학 신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신호를 받는 세포를 우리가 타겟 셀, 표적 세포 또는 이제 타겟 표적,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학신호는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화학신호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처럼 리간드로 작용하죠. 이것이 이제 단백질에 결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뭐 세포막에 있는 것 혹은 세포 안에 있는 것 다 포함이 되겠죠. 반응이 시작되고요. 화학신호가 단백질에 결합하는 것은 단백질 상호작용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른다. 이거는 뭐 특이성, 친화성, 경쟁, 포화, 우리는 뭐 효소의 작용과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동안 몇 번의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결국 이제 혈중 포당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타입 1, 타입 2가 이제 나눠지고 있겠고, 타입 1은 말 그대로 베타 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글루코스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옆에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당뇨병, 그 다음에 혈당과의 관계. 보니까 정상이 이제 식전에는 70에서 100 정도네요. 식사 후 2시간이 되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쳐서 혈당량이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때는 이제 140 미만인 경우에 정상 범위 안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당뇨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식전 혈당량이 125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 이상 125까지를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혈당, 식전 혈당이죠. 공복혈당이 125보다 넘어갈 경우, 이제 이 사람은 당뇨병,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식사 한 2시간 뒤에 200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당뇨병,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식전, 식후, 공복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사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세의 마빈 가르시아는 오전 9시가 되자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네요. 수업 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이런 이야기 되어 있네요. 건강검진은 주로 이제 공복 상태에서 이런 혈당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공복 상태에 많이 하죠. 자기는 이제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주치 사무실에서 간호 보조원은 이틀 뒤에 다시 오라 하더라. 혈당이 높네요. 정상 사람은 100 내외이다. 여기서 말하는 100 내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전 혈당, 공복 혈당입니다. 근데 마비는 이제 130 정도예요. 130은 조금 전에 이 표에서 우리가 봤듯이 당뇨병 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가족력이 있네요. 아버지가 당뇨병이네요. 자, 당뇨의 기준. 여기 100, 125, 두 가지만 기억을 정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식후 2시간 140, 200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166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텔레그래프네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에서 세포와 세포의 소통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이게 이제 지금 6-1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국소소통 이런 표현이 있고요. 틈새 이음, 갭 정션, 그 다음에 접촉, 의존, 신호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이 세포 외에서 분산되어 주변 가까이 세포로 작동하는 거, 그 다음 장거리로 가는 거, 이렇게 표현을 각각 나누네요. 자, 이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소 소통이 있고, 이제 장거리 소통 두 가지로 나누네요. 자, 국소 소통 같은 경우에는 틈새 이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뭐 갭 정션이라든지 말 그대로 인접한 세포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접촉 의존 신호는 두 세포 사이에 어떤 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백질이 그걸 매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C를 보니까 자가분비, 주변분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분비는 그 세포가 만들어낸 리간드와 같은 어떤 신호물질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비한 세포가 그 신호 전달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주변분비는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다른 세포한테 그 신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분비 신호는 신호를 분비한 세포에 인접한 다른 세포에 확산되어서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장거리 소통은 전기 신호를 의미합니다. 전기 신호. 뉴런이죠. 뉴런을 따라서 흘러가거나 확산한, 우리 이건 이제 신경계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내분비계가 나옵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말 그대로 내분비 세포, 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호르몬의 전통적인 의미는 내분비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한 다음에 표적 세포에 가서 작용하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림에서처럼 수용체,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없는 경우는 반응을 하지 않겠죠.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는 반응을 할 거예요. 타입 1 당뇨 같은 경우에는 무응갑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만들어지지만은 수용체 세포가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 신경계는 신경전달물질과 신경호르몬으로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신경전달물질은 말 그대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표적세포로, 그러니까 전기신호까지는 어떤 화학물질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신호가 이제 화학물질로 변화시켜서 표적세포로 작동하는 것이죠. 신경호르몬은 뉴런에서 나온 자극에 의한 어떤 물질들이 마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호르몬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신경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왼쪽에 1-1 틈새이음 원형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국소소통에서 틈새이음 A 부분을 해당합니다. 갭 정션이죠. 자, 여기는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를 동시에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물질이 뭐 어떤 전기적인 성질을 가진 게 있다면 그런 전기신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채널 단백질 이 말이 있고요. 틈새 이온은 두 세포의 막 사이에 뻗어나온 코넥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뭉쳐서 되어 있다. 그래서 뭉쳐진 코넥신은 코넥손이라고 하는 단백질 채널을 형성한다. 이것이 이제 오픈 클로즈를 반복하는 것이죠. 다음 텔레그래프요. 틈새 이온이 열리면은 이온을 포함하여서 아미노산 ATP, 자, 사이클릭 AMP가 나오네요. 와 같은 저분자들이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확산이 된다. 이건 아무래도 사이즈 면에서는 좀 작겠죠. 그 다음에 막에 존재하는 다른 채널과 마찬가지로 고분자 물질들은 틈새 이염을 통해서는 이동하기 어렵겠죠. 더구나 틈새 이염은 세포로 전기신호가 직접적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또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 틈새 이염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네요. 과학자들은 20종 이상의 동위형 코넥신 단백질을 발견하였고요. 이들은 서로 다음 페이지요. 짝을 짓거나 서로 이제 섞여서 이렇게 틈새 이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종류는 더욱더 증가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동위형 코넥신에 의해서 어떤 선택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성을 부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1- 접촉 의존성 신호 쪽으로 갑니다. 자, 어떤 경우의 세포 소통은 한 세포막의 표면에 결합된 분자가 다른 세포의 표면에 결합된 분자와 결합하는 거, 이 B가 되겠죠. 접촉 의존성 신호와 같은 것은 면역계에서 일어나고 또한 신경계 세포가 세포체의 중심축으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그 신호 전달 역할을 하는 핵심 부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 접착 분자, Cell Adhesion Molecule, CA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세포 접착 시에만 그 작용,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세포 전달 신호에도 관여하는 물질로 이제 분자로 규명이 되고 있고요. CAM은 세포 골격과 세포 내부 효소들과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국소 소통. 자, 좀 전에 주변 분비 이 말 했었죠. 한 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주변에 가까운 세포에 작용하는 물질. 그렇지만 그 신호가 자신의 세포에 작동한 경우에는 자가 분비. 그래서 오토크라인, 파라크라인 이런 표현을 쓰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C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확산에 있어서는 그 거리가 제한 요소로 아무래도 작동하겠죠. 그래서 주변 분비 물질들의 효과적인 범위는 주변 세포에 한정이 될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타민 많이 들어본 물질이죠. 자, 이것은 상해를 입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핀으로 피부를 긁게 되면 붉은 부스럼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상해를 입은 세포에서 국소적으로 분비되는 히스타민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히스타민은 그럼 어떻게 작동하느냐? 주변 분비 물질 신호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을 따라서 상처를 입은 주변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백혈구와 원형질에 있는 항체를 쉽게 투과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혈관을 떠난 용액이 간질 공간에 모이게 됨으로써 상처 부주근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국소 신호로 작용하는 그 중요한 분자 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토카인. 자, 이 사이토카인은 자신이 분비된 곳에서 아주 가까운 부위에 작용하는 조절성 펩타이드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도 보면 사이토카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사이토카인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이토카인은 다양한 종류의 면역계 세포에서 분비되는 면역 조절입니다. 일종의 단백질 면역 조절되죠. 이건 오토크라인, 파라크라인 혹은 엔도크라인 내분비죠.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서 면역 반응에 관여합니다. 면역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오른쪽 그러니까 뭐 사이토카인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밑에 그림을 그려놨네요.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이토카인은 세포 외로 이렇게 유출이 되겠죠. 그럼 이 세포 외로 유출된 것들은 자가 분비나 혹은 척분비, 주변 분비죠. 척분비, 주변 분비, 혹은 내분비를 통해서 이제 표적세포, 타겟셀로 가서 생물학 현상을 발휘를 하게 되네요. 사이토카인의 어원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두 번째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창궐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우리한테 친숙하게 되었는데요. 사이토카인 폭풍을 한번 잠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합니다. 바이러스 등 외부 병원체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겠죠. 인체에 들어왔을 때 체내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은 결국은 체내 면역 물질이에요. 면역계 세포가 생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표적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모든 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면역 과민 반응입니다. 이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이토카인의 지나친 분비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염증 반응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세포들의 DNA가 변형이 되거나 혹은 인체 조직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독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 스페인 독감에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지사량을 유발시키는 인자로서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자, 그 밑에 보면 사이토카인 스트롬 해가지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뭐 작용한다는 것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우리 교과서로 갑니다. 그래서 조절성 펩타이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아이코사노이드 이거는 탄소를 20개 가진 그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다중 불포화된 지방산, 자, 다중 불포화된 20개의 탄소를 가지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질유래죠. 지질유래의 주변 분비 물질 신호 분자입니다. 또 동시에 자가 물질, 일종의 이제 지질유래성도 오토크라인, 파라크라인 물질로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4로 갑니다. 장거리 소통은 전기 신호 혹은 화학 신호이다.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그림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는 주변 물질, 주변 분비 물질을 분비를 하네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세포 사이의 장거리 소통은 신경계와 뇌분비계가 담당합니다. 뇌분비계 호르몬 아까 정의를 내렸어요. 혈액 중 분포, 그 다음에 수용체를 가진 세포가 표적세포로 작동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는 화학신호와 전기신호의 조합을 사용하죠. 전기신호는 우리가 뉴런이라고 그러죠. 뉴런. 그래서 끝부분에 오게 되면 화학신호, 아시틸콜린 같은 게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경분비 물질 분자, 신경분비 물질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분비 물질 분자가 좁은 세포 외부 공간을 가로질러서 표적세포에 분산되어서 매우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는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이 물질이 자가 분비 신호나 주변 분비 물질 신호보다도 느리게 전달되면 이걸 우리가 신경 조절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경을 조절하는 인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표적세포로 전달되기 위해서 혈액을 이용한다면 호르몬처럼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신경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경호르몬과 뇌분비계에서 분비되는 전형적인 호르몬 사이에는 이제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계와 뇌분비계의 구별이 조금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정의를 내렸던 사이토카인으로 갑니다. 사이토카인은 국소 신호와 장거리 신호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까 사이토카인 스트롬 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코비드 19에 의한 그 사이토카인 폭풍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면역계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증가해서 이것들이 다양한 기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밑에 보니까 심톰 A, B, C, D, E, F, G를 포함해서 다양한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일드한 코비드 바이러스에 의한 자극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일드한 자극을 나타내겠죠. 그렇지만은 실비한 경우에는 좀 전에 이야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나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1-5 사이토카인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게요. 사이토카인은 가장 최근에 알려진 소통 분자고요. 원래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면역 반응에 조절하는 펩타이드들을 부를 경우에만 사용을 좀 국한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나 최근 동안 이제 그 범위가 넓어져서 수많은 조절성 펩타이드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펩타이드들은 4개 혹은 그 이상의 알파 나선 다발을 가지는 비슷한 구조를 서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터페론 같은 것입니다. 사이토카인의 패밀리에는 인터페론이라든지 인터루킨, 인터루킨도 보면은 숫자가 막 붙습니다. 뒤에 얼마 숫자가 보고 종류가 많아져요. 그 다음 콜로니를 자극하는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든지
성장인자도 일종의 사이토카인에 해당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원래 염증과 같은 면역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세포 발생 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사이토카인은 자가 분비 혹은 주변 분비의 신호로서 기능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감염에 있어서는 일부 사이토카인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즉 호르몬과 같은 이런 또 모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르몬과 사이토카인의 차이점이 또 뭐냐 이거죠. 차이점이 뭐냐. 사이토카인은 호르몬이 특수한 표피세포에서 생성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핵을 가진 모든 세포가 그 일생에서 특별한 시간대에서 생성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 혹은 펩타이드성 호르몬은 미리 만들어져서 필요할 때까지. 자, 이게 이제 고전적 호르몬의 개념이에요. 내분비 시간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이토카인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필요할 때 그때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토카인에 의한 신호 경로는 호르몬에 의한 신호 경로와도 다른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사이토카인과 호르몬의 차이점이 때때로 좀 모호할 경우가 생겨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물질, 에리스로포이틴이죠. 이것은 적혈구의 합성을 조절하는 분자인데요. 이 분자는 지금까지 호르몬으로 취급을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또 사이토카인과 또 유사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호한 기준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신호 경로로 갑니다. 신호 경로. 자, 신호 경로에 169페이지에 왼쪽 맨 밑에 1번 있는 1번 있죠. 1번.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모든 신호 경로는 일반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6-2. 자, 그림 6-2 보게 되면은 신호 경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의 신호 경로는 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5가지 단계로 나타나요. 자, 신호 분자가 왔어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떤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겠죠. 그럼 수용체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돼요. 세포 내부의 분자, 신호 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신호 분자가 이제 분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신호 분자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변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생성 과정을 거쳐서 응답을 하는 이런 5가지의 기본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번. 수용체에 결합하는 리간드는 신호 분자로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요. 이건 때로는 1차 전령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표적세포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1차 전령 메신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용체와 이제 리간드가 결합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그 리간드 역할은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된 수용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포 내에 엄청나게 또 많은 신호전달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포 내 신호분자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 경로의 마지막 신호분자는 단백질 합성을 개시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단백질을 이렇게 모디피케이션 시켜서 응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6-2 그림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로 갑니다. 수용체 단백질은 세포 내부에 존재하거나 혹은 세포 막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신호분자에 대한 단백질 수용체는 생리학과 의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약물들이 이제 여기를 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말이 나오고 있죠. 의약품의 절반 정도는 수용체 단백질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 세포 수용체는 흔히 핵, 세포질, 세포막에 통합된 단백질 등에서 발견이 되고요. 화학 신호가 그 수용체에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 신호 분자가 또 친지질성이나 혹은 혐지질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의존적으로 작동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림 다음 페이지 6-3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표적세포의 수용체는 세포막 또는 세포 안쪽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A로 볼게요. A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용체가 어디에 있는 경우죠? 세포 내부에 있는 경우예요. 자, B는 세포막에 있는 경우예요. 자, B에 있는 세포막의 경우에는 다시 또 C처럼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또 한번 편의상 나눠볼 수 있어요. 자, A는 좀 심플해 보이죠? A는 수용체가 세포 안에 있다. 세포 안은 또 세포질이 있고 핵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세포질에 그 수용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핵 안에 그 수용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포의 막은 지질의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의 신호분자는 전부 다 지질막을 잘 통과해야 되는 물질들입니다. 이게 바로 친지질성 신호분자입니다. 즉, 세포막을 통해서 쉽게 확산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친지질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세포질 수용체에 바로 결합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은 핵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핵 안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서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것들은 결국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발현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DNA에서 RNA 만들어서 또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B의 경우는 보면은 아주 빠르게 신호 반응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이런 친지질성 신호분자의 반응은 세포막에 있는 그 신호분자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게 유발된다라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B를 봅니다. B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4가지처럼 나눠진다고 그랬는데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